안녕하세요.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100가지 발견을 살펴보자. 종말의 빙하라 불리는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에 자리한다. 면적은 영국과 비슷하며 세계 해수면과 직접 연결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다. 이 빙하가 종말의 빙하로 불리는 이유는 서남극 빙상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장 큰 위협은 아래쪽에서 진행되는 융해라고 여겨졌다. 따뜻한 해류가 빙하와 해저가 맞닿는 부분을 녹여 바닥과의 결합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위성 자료는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또 다른 현상을 보여줬다. 빙하 내부에 길게 뻗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표면의 갈라짐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깊숙이 이어지는 내부 파열망이다. 짧은 기간에 그 총 길이는 2배 넘게 늘었다. 균열은 응력이 가장 큰 구역으로 퍼져나가며 그곳에서 얼음은 구조적 결속력을 잃는다. 붕괴는 가장자리보다 내부에서 먼저 진행된다. 이 때문에 빙하의 움직임도 달라진다. 천천히 미끄러지는 대신 덩어리 단위로 안정성을 잃기 시작한다. 빙붕 부분은 이전까지 버팀목 역할을 하며 얼음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지만 점차 약해지고 있다. 스웨이츠와 연결된 얼음의 양은 세계 해수면을 약 65cm 높일 정도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하나를 훨씬 넘어선다. 이 빙하는 주변의 다른 빙하 분지까지 붙잡고 있다. 안정성을 잃으면 그들까지 움직여 전체 해수면 상승폭이 수미터에 이를 수 있다. 위성 관측은 얼음 흐름의 가속과 형태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모형에 따르면 이 과정은 수십 년 안에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변화 자체는 이미 여러 독립적인 측정으로 확인됐다. 불멸의 황금과 빛이 방패. 고대의 황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신들의 살로 여겨졌고 소유자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지위를 보장받게 하는 물질이었다. 2025년 파나마의 고고학자들은 엘카뇨 공원에서 연구자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무덤을 열었다. 그곳은 서기 800년경에 묻힌 지배층 추장의 무덤이었다. 안에는 장신구 몇 점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권력의 무기고가 들어있었다. 깊은 매장갱도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육중한 팔찌와 조각된 흉판, 황금 귀장식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금속의 값이 아니라 그 문양이었다. 황금 표면에는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나운 존재인 박쥐와 악어가 새겨져 있었다. 정교한 가공 수준은 파나마의 장인들이 유럽인이 도착하기 수백 년 전부터 복잡한 금속 기술을 익혔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고립된 작은 마을이 아니라 강력한 왕조의 중심지였고 황금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파나마의 통치자들이 금속의 광채를 중시했다면 과테말라의 마야 지배자들은 영원한 돌의 마력을 믿었다. 한 위대한 왕조를 세운 인물의 무덤에서는 테카프 차크의 가면이 발견됐다. 가면은 수백 개의 작은 비치 조각을 이어붙인 모자이크였다. 마야인에게 비치는 황금보다 귀했고 영원한 숨결과 생명을 상징했다. 가면은 영혼을 지키는 일종의 생명방패였다. 죽은 왕의 얼굴에 씌워 육신이 무너져도 모습을 보존하고 조상들 앞에서 신성한 지위를 드러내려 했다. 자개 눈부터 조개 껍데기 장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사람은 죽음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통치자라는 것이다. 때로 권력에는 황금뿐 아니라 천재적인 선전술도 필요했다.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는 정통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집트인들은 정복자를 증오했다. 다리우스는 여기서 정치적인 묘수를 꺼냈다. 전통적인 이집트 파라오의 복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부조에 새기도록 명령한 것이다. 페르시아 군주는 신전벽에서 이집트 왕관과 권력의 상징을 걸치고 자신을 아문신의 총애받는 자라 불렀다. 다리우스는 상징이 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파라오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자신을 점령자에서 신들의 합법적인 계승자로 바꾸어 현지인의 눈에 비치게 했다. 이는 이미지와 예술을 이용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고대식 연성 권력의 사례였다. 파나마의 황금악어, 마야의 빛의 얼굴, 파라오의 왕관을 쓴 페르시아 왕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준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재료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황금과 돌, 올바른 상징이 시간을 속여 자신들을 영원히 역사의 선두에 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돌 석관. 이탈리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250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석관을 발견했다. 이 석관은 화사노 볼세나 인근 땅 속에 숨겨져 있었다. 호숫가의 고대 에트루리아 정착지 비센치오를 발굴하던 중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 사이의 무덤 여러 기가 나왔다. 놀랍게도 어느 무덤도 도굴되지 않았다. 이처럼 오래된 유적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내용물이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소박한 돌석관이 관심을 끌었다. 고고학자들은 굴착기로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고
안에서 거의 온전한 해골을 발견했다. 유골 곁에는 작은 토기 한 점이 놓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인 물품이나 고인에게 바친 공물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발견은 고대 에트루리아인의 유해를 연구하에 드문 기회를 제공하다. 학자들은 앞으로 해골을 분석해 이 민족의 상과 문화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한다. 티베트의 철이 남편 위퍼에서 물리학자들이 소리를 길들이려 애쓰던 동안 나치 정권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이었던 아네네르베의 이념가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먼 과거와 우주의 심연을 바라봤다. 힘러는 아리아인의 기원이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1938년 그곳으로 나치 친위대 장교 에른스트 셰퍼가 이끄는 극비 탐사대가 파견됐다. 공식 목적은 동식물 조사였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인류학자 브루노 베거의 지침 속에 숨겨져 있었다. 우월한 인종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설 속 샴발라의 유물을 찾는 일이었다. 바로 이 탐사에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을 섬뜩하게 만드는 물체가 베를린으로 옮겨졌다. 무게 약 10kg의 작은 불교신 바이스라바나 조각상으로 친위대원들은 이를 철인간이라 불렀다. 신상의 배에는 왼쪽으로 꺾인 만자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불교에서는 행운의 상징이지만 나치에게는 고대부터 이어진 혈연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식으로 보였다. 조각상은 베를린 함락 직후 사라져 수십 년 동안 전설로만 여겨졌고 2012년에야 개인 소장품에서 다시 나타났다. 소유자가 분석을 허락하자 결과는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에마어 부우너가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연구진은 조각상이 돌도 평범한 철도 아닌 아탁사이트, 즉 니켈과 코발트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희귀 운석철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화학 분석 결과 재료는 약 15,000년 전 시베리아와 몽골 경계에 떨어진 칭게 운석의 일부였다. 나치가 이를 몰랐든 아니면 분명히 알고 있었든 독일로 가져온 것은 말 그대로 별의 철로 만든 유물이었다. 지구의 생명이 금속을 품은 얼음덩어리 형태로 우주에서 왔다고 보는 세계 빈설론을 믿었던 힘러에게 이 발견은 성배와 같았다. 그렇다면 친위대는 왜 이 운석 우상을 원했을까? 아네네르베 관계자들의 신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우주에서 온 금속에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어 초감각 능력을 강화하고 어떤 상위 존재와 접촉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철인 조각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비밀 연구실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처럼 조사됐다. 그렇다면 그 탐사대의 나머지 유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셰퍼의 기록에는 자연의 힘을 다루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는 기묘한 뼈 문자가 언급된다. 오늘날 철인은 운석을 깎아 만든 세계 유일의 인간 형상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전쟁 직전 나치가 티베트에서 가져간 하늘의 열쇠가 정말 이것 하나뿐이었을까? 우주에서 온 유물은 세계 지배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운석이 신비로운 힘을 준다고 믿었다면 독일 기술자들은 태양 자체를 절대적인 파괴도구로 쓰려 했다. 1943년 로켓 연구시설 내부에서는 오늘날 제3제국의 데스스타라 부를 만한 계획이 태어났다. 물고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 1152년 스페인 사모라이 시장에서 한 생선 장수가 마지막 송어를 평범한 구두장이에게 팔았다. 그때 고메스 알바레스라는 귀족 기사의 하인이 나타나 자신의 주인에게 줄 생선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장수는 이미 손님이 값을 치렀으니 생선은 그의 것이라며 거절했다. 하인은 빈손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보고했다. 기사 고메스 알바레스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타나 생선 장수와 구두장이 그리고 그들을 두둔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붙잡았다. 시민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귀족들은 산타마리아 교회에 모여 문을 잠근 채 주동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논의했다. 그들이 회의하는 동안 시민들은 문 앞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다. 교회는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불탔다. 방화에 가담한 이들은 이 일이 아무 처벌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웃나라 포르투갈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왕과 심지어 교황에게까지 편지를 보냈다.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귀족들의 횡포를 호소하며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포르투갈에 남겠다고 위협했다. 젊은 페르디난드 왕은 잠시 생각한 끝에 성난 도망자들을 타국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들을 용서하는 대신 불탄 자리에 아름다운 새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우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회는 실제로 세워졌고 지금도 사모라에 남아있다. 근처에는 바로 그 소동을 기념해 이름 붙인 거리도 있다. 생선 한 마리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두 왕국 사이에 정치적 충돌까지 벌어질 뻔했다. 구리물체. 이 수수께끼의 유물은 한 덩어리의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연구자와 수집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다. 눈에 띄는 결함이 남은 거친 주조품으로 머리 부분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이며 사방에서 좁아져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룬다.
끝이 부드럽게 둥근 손잡이에는 충격 흔적이 없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때리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머리의 각 면에는 한때 평행한 긁힘 자국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닳아 없어졌다. 이는 유물이 여러 번 사용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어쩌면 자르기나 연마, 긁어내는 작업에 쓰였을지도 모른다. 추정 연대는 약 5천년에서 10,000년 전이지만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물체가 의식에 쓰였거나 정체불명의 기수장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한 역사론자들은 이런 유물이 고대의 고도로 발달한 도구 일부였으며 당시 금속공들의 능력을 넘어선 기술로 제작됐다고 주장하다. 이집트의 거대한 발견.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룩소르 인근 남부 아사시프 공동묘지에서 봉인된 매장실 11개가 딸린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은 중왕국 시대의 것으로 제12왕조와 제13왕조 초기 여러 세대가 사용한 가족묘지였던 듯하다. 이 발견은 이집트와 미국 연구진의 현대적인 공동탐사 덕분에 가능했다. 남부 아사시프에서 나온 최초의 중왕국 무덤으로 이 공동묘지와 테베묘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준다. 오래전 홍수 때문에 나무관과 아마포 포장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자수정과 만호, 파이앙스로 만든 부적과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남아있었다. 독특한 유물 가운데 하나는 청록빛 파이앙스로 만든 다산의 여인상이었다. 그림으로 장식됐고 점토구슬로 된 머리카락을 달 수 있는 홈도 있었다. 황소머리와 빵, 고기 같은 상징적 제물을 그린 정사각형 봉헌 접시도 발견됐다. 의식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 5명과 남성 2명, 아이 3명의 유해는 남북 방향의 나무관에 놓여 있었다. 여성 무덤에는 장신구가 남았지만 아이들과 남성 1명은 장신구 없이 묻혔다. 다른 남성에게서는 파이앙스 굿을 40개로 만든 목걸이와 하마 머리 모양 부적이 나왔다. 이 발견은 특히 역사적 보물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며 이집트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람 두개골로 만든 고대 빗. 오늘날 빗은 아주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나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철기시대 영국에서는 사람의 두개골로 빗을 만들기도 했다. 고고학자들은 적어도 그런 유물 한 점을 바일의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견했다. 빗 자체는 2018년에 나왔지만 연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최근이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물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료가 사람의 두개골이라는 사실에 고고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다만 빗에는 실제 사용 흔적이 없었다. 즉 머리를 빗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이나 끈을 꿰었을 법한 구멍도 있었다. 철기시대에 죽은 뒤에도 존경받던 중요한 인물의 두개골로 만들었거나 가족의 유해였을 수도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빗이 벌써 3번째라는 사실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와 2000년대에도 바일 근처에서 비슷한 물건이 나왔다. 철기시대 이 지역에서는 꽤 흔한 관습이었던 듯하다.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대인들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물건을 만들었다. 섬의 진주도시, 아랍에미리트 영토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페르시아만의 시니아 섬에서 고대 진주도시를 찾아낸 것이다. 이슬람 이전인 서기 6세기에는 수천 명이 이곳에 살았다. 도시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진주조개 채취였다. 고고학자들은 섬에서 수백만 개의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다. 지금도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진다. 이름이 반짝이는 빛일 듯하는 이 섬에서는 앞서 약 1400년 된 고대 기독교 수도원도 발견됐다. 도심은 수도원 바로 남쪽에 있으며 면적은 약 12헥타르다. 돌과 석회 모르타르로 지은 작은 방부터 안뜰이 딸린 넓은 집까지 다양한 건물이 나왔다. 집 안에서는 흩어진 작은 진주와 잠수부가 숨을 참은 채 해저로 내려갈 때 쓰던 추도 발견됐다. 진주 채취는 20세기 초까지 번성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뒤 양식 진주가 보급됐다. 그 뒤로 섬에는 수백만 개의 진주조개 껍데기가 그대로 발밑에 남게 됐다. 자수정 화병. 이 아름다운 자수정 화병은 대략 기원전 8세기 친아시리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장품에서 확인된 이 화병은 중보석을 다루던 고대 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자수정은 희소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 짙은 보라색은 사치와 연결됐고 권력과 영성을 상징했다. 단단한 돌을 가공하려면 높은 숙련도와 특별한 도구가 필요했기에 자수정 제품 제작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었다. 이 화병은 의식용 물품이었거나 향료나 기름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섬세한 광택과 균형 잡힌 형태를 보면 왕족이나 고위 관리 같은 귀족층을 위해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신아시리아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가운데 하나였으며 예술과 건축, 정교한 생활용품으로 유명했다. 잉카의 미로, 쿠스코 중심부 아래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전설로 여겨진 무언가를 찾아왔다.
16세기 연대기에는 태양신전에서 시작해 도시 아래로 이어지는 터널망, 칭카나 지하미로가 기록돼 있었다. 오랫동안 전설로만 취급됐지만 고고학자들은 땅을 파지 않고 음향 탐사와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했다. 도시 아래에서 길게 이어진 빈 통로 체계가 확인됐고 그 중심 통로는 코리칸차 신전과 삭사 이우아만 요새를 잇는다. 거리는 1km가 넘는다. 터널 너비는 약 2.5m, 높이는 약 1.5m다. 이는 비밀 통로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지하길이다. 도시 여러 구역으로 갈라지는 가지 통로도 있어 돌 아래 숨겨진 거리망과 비슷하다. 잉카인들은 먼저 도랑을 판 뒤 돌벽과 들보로 보강해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연구진은 현재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진입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치밀하게 설계된 기반 시설로 지상의 도시가 위험할 때 실제 이동과 공간 통제를 위해 사용됐음을 시사한다. 늪서 속의 군대, 서기 205년. 덴마크 동부에는 일레로프오달이라는 오래된 습지가 있다. 수십 년 전부터 그곳에서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발견은 지금도 이어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은 15,000점을 넘는다. 검과 창, 방패, 허리띠, 말가춤, 개인 물품까지 다양하다. 학자들은 늪 안에 아직 그만큼 더 남아있다고 본다. 유물은 승리자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일부러 망가뜨리고 구부리고 부순 뒤 물에 던진 것들이다. 바로 그 덕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다. 서기 205년 무렵 약 1000명의 전사가 50척이 넘는 배를 타고 덴마크를 건넜다.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로마군의 고용대를 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북부 국경을 지키는 외국 전사들에게 은화를 지급했다. 전사들의 검과 동전은 모두 로마제였으므로 그들은 출발 전부터 이미 로마와 연결돼 있었다. 누군가 선금을 미리 지급했던 것이다. 덴마크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 국경까지는 약 650km로 걸어서 한 달 거리다. 1000명이 넘는 인원에게는 하루 한 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했지만 살 곳이 없었고 결국 길을 따라 현지인에게 빼앗았다. 유틀란테의 부족들은 전쟁으로 맞서 그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다. 승리자들은 값진 물건을 챙긴 뒤 일부러 검과 창을 하나하나 휘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고 전부 늪에 가라앉혔다. 발견품 가운데는 군대가 노르웨이에서 왔음을 암시하는 물건도 있다. 말코 손바닥 사슴과 사슴뿔로 만든 빗. 독특한 불시용 부싯돌은 그 지역의 특징이다. 반면 말뼈 분석은 다른 지역을 가리켜 논쟁이 계속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몇몇 칼날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축에 드는 룬 문자가 새겨져 있다. 주인의 개인 이름인 라고티와스, 가우프스, 니티오, 스와르타다. 이 발견을 연구한 한 선도학자는 같은 시기 스칸디나비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따로 조사했다. 서기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의 모습은 흥미로웠다. 바로 그때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길고 지붕이 높은 대형 목조회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구조가 로마의 바실리카와 매우 비슷했다. 철 생산량도 급격히 늘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가 정비됐으며 귀족 무덤에서는 로마의 은제품과 무기, 그릇이 등장했다. 연구자들은 로마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고 교역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고향에서 재현했다. 유틀란테의 늪에 가라앉은 군대도 이 흐름의 일부였지만 끝내 로마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이 기록은 로마와 스칸디나비아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 보여준다. 독특한 장소의 선사지대 암각화. 이탈리아 알프스 피초 트레세로 산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놀라운 선사지대 암각화가 발견됐다. 이 암각화는 2017년 여름 관광객 토마소 말린베르노가 기묘한 바위 조각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장소는 스텔비오 국립공원의 트레세로 빙하 기슭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암각화를 중기 청동기 시대 약 3200년에서 3600년 전의 것으로 보았다.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연대뿐 아니라 해발 3000m가 넘는 위치에도 있다. 당시 사람들이 이미 고산지대를 개척했음을 뜻한다. 그림에는 두 팔을 하늘로 든 사람과 낯선 동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해학 무늬가 담겨 있다. 스텔비오 공원이 있는 롬바르디아 지역에서는 2024년 11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나왔다. 약 2억 8천만 년 전에 화석화된 생태계가 오로비 발텔리네시 공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지역이 고생물학과 고고학 유산을 함께 품은 진정한 과거의 창임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는 7,000년 더 일찍 발견됐다. 영국 본머스 대학교의 새 연구진은 다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최초의 인류가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시점이 14,000년 전이 아니라 적어도 23,000년 전이라는 내용이다.
고대 사람의 발자국과 화석 식물을 분석해 얻은 연대다. 최근까지는 사람이 대륙에 들어온 것이 빙하가 녹으며 생긴 통로를 통해 약 1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졌다. 학자들은 21세기 초부터 더 이른 정착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한다. 발자국 주변에서 발견된 씨앗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비판을 받았다. 씨앗이 오래된 염소를 흡수해 연대가 실제보다 오래 측정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유세포 분석법을 사용했다. 보통 사람의 세포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방법으로 식물성 입자를 하나씩 분리해 조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인 광자극 발광 연대 측정도 발자국의 오래된 연대를 확인했다. 고대 퇴적물의 알갱이가 마지막으로 빛에 노출된 시점을 측정한 것이다. 두 방법 모두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며 북아메리카 최초 주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대착오적 유물. 시대착오적 유물이란 전통적인 역사관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발견을 말한다. 있어서는 안 될 장소와 지층에서 나온다고 주장되는 물건들이다. 더 놀라운 점은 연대와 복잡성을 따져보면 이런 물건이 발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류학계는 이런 발견을 위조품으로 판단하거나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제하지만 사례가 늘면서 논쟁도 계속된다. 예를 들어 수수께끼에 바이공 금속관이 있다. 중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들은 깊은 땅 속으로 이어져 호숫가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추정 연대는 15만 년이다. 철과 여러 광물이 섞인 관의 성분과 오래된 연대는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일부는 자연적인 지질작용의 결과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흔적이거나 외계인이 남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3억 5천만 년이 넘었다고 알려진 단조 못이다. 이 못은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층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인류도 금속 가공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지층에 어떻게 못이 들어갔을까? 일부 학자는 지각운동을 원인으로 들고 다른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개입을 말한다. 프로방스에서는 사람이 만들었거나 고대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화석화된 도구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라면 최초로 알려진 문명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목재를 가공할 줄 아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더욱 기묘한 사례도 있다. 남극에서 발견된 엘타닌 안테나는 처음에는 첨단 기술 물체처럼 보였지만 훗날 단순한 해면 동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런 오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크게 착각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팔룩시강의 발자국도 또 다른 수수께끼다. 공룡 발자국 곁에서 거대한 인간형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구 생명체의 연대에 대한 기존 관념을 흔드는 이야기로 소개됐다.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과 인간은 같은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아라라트 산의 이상지형, 노아의 방주와 연결되는 그것과 난파의 점토상. 그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선사시대 유물로 여겨진 볼프제크 철조각도 있다. 투손 유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1924년 애리조나주 픽처록스 근처에서 발견된 남유물 31점이다. 십자가와 검 등에는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구, 중세 상징을 닮은 그림이 새겨져 있다. 처음에는 고대 지중해 문명이 서기 1세기에 대서양을 건너와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자는 현대의 연구자들을 속이려고 만든 조작품으로 판단했다. 어쨌든 이런 유물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가능성을 연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놀랍고 수수께끼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크노소스의 보드게임. 이 게임의 규칙은 시간 속에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즐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유물은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번스가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하던 중 발견했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게임판은 대략 기원전 1600년의 것이다. 상아와 수정, 유리, 황금, 은 같은 귀한 재료로 제작돼 값비싼 오락도구이자 소유자의 높은 지위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의식이나 점술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연구자는 심지어 게임판의 복잡한 분위에 천문학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담겼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 때문에 고대 지식이 외계에서 왔다고 믿는 이들도 관심을 보인다. 어쩌면 이 수수께끼의 보드게임은 한때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거나 외계 문명과 접촉하는 데 쓰였을지도 모른다.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의 발견. 뼈 손잡이가 달린 이 청동 단검은 청동기 시대 유물로 몰타 딩글리 절벽 아래에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동굴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2000년 무렵 보르지인 나두르 단계의 것으로 당시 몰타에는 발달한 청동기 문화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고대인들이 왜 이 외딴 동굴에 유물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장소 자체에 특별한 의미나 의식적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검 손잡이의 원형 무늬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문양은 미케네 그리스 예술의 일부 요소와 닮아 문화적 영향이나 교역 관계를 암시할 수 있다. 단검이 나온 청동기 마을에서는 미케네 도자기 조각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왜 단검을 이 동굴에 남겼을까? 의식의 일부였을까?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칼날의 녹색 녹청부터 손잡이의 수수께끼 같은 원형 무늬까지 모든 세부는 고대 몰타인의 삶과 세계관, 미케네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바위 속 무덤. 몰타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우연히 약 2300년 된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9월에 비르키르카라의 한 병원 근처에서 새 수도관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방을 찾아냈고, 고고학자들은 뒤에 이를 포에닉의 무덤으로 확인했다. 이어진 발굴에서는 무덤 중앙에 수직 통로와 3개의 매장실이 나왔다. 입구는 원래의 돌판으로 봉인돼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좁은 틈으로 해골과 유물을 확인했다. 방 안에는 일정한 순서로 놓인 뼈와 유골 단지가 있었다. 새 매장 공간을 만들려고 기존 뼈를 옮긴 듯하다. 새 방에서는 적어도 14구의 매장이 확인됐다. 이후에는 추가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옮겨졌다.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유전자 분석으로 이 무덤을 만든 포에니 공동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카르타고 문명으로도 알려진 포에니 문명은 기원전 150년 무렵 로마에 정복되기 전까지 지중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돌에 새긴 밤하늘 지도. 이탈리아 학자들은 약 2500년 된 고대 천문 지도를 트리에스테주의 옛 요새 카스텔리에레 디 루핀 피콜로에서 발견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천문 지도일 가능성이 있다. 카스텔리에레 디 루핀 피콜로는 기원전 1800년에서 1650년 사이 방어시설로 사용됐다. 유물 가운데는 지름 약 50cm인 둥근 돌 2개가 있다. 하나는 둥근 홈 하나만 있어 태양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돌은 전문가들이 기원전 4세기 요새 위 밤하늘을 표현한 별자리 지도라고 본다. 돌에는 카시오페이아와 오리온, 전갈자리, 플레이아데스 같은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컴퓨터 모형을 통해 학자들은 당시 요새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갈자리, 세타별을 관측할 수 있었음을 알아냈다. 유물은 약 2400년 전 한 사람이 망치와 날포 6에서 7mm인 거친 금속글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근처에서 나온 도구는 현재 무자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빙하기의 매장지 브라질의 고고학자들은 마라냥주, 상루이스의 고대 공동묘지 비밀을 풀었다. 그곳에서는 약 43명의 유해와 약 10,000년 전 것으로 보이는 유물 파편 10만 점 이상이 발견됐다. 매장지는 서로 다른 네 역사 시기를 아우른다. 유해는 주로 키가 작은 성인 남성이며 깊이 60cm에서 2m 사이의 여러 층에서 나왔다. 뼈의 흔적은 고된 육체 노동과 이동이 많은 생활을 보여준다. 발굴 책임자 웰링턴 라게르는 이 해골들이 바다 자원에 의존하고 조개 껍데기 둔덕을 쌓던 알려지지 않은 해안 수접 채집 공동체의 것이라고 추정한다. 원주민 사이에서 큰 섬으로 알려진 상루이스 지역에는 선사시대 인간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지난 세기 70년대에 발견된 약 6,000년 된 화석 턱뼈로도 확인된다. 메머드 펜던트, 수세기 뒤 풀린 수수께끼. 1889년 미국 고고학자 힐본 크레스는 세상의 독특한 유물을 공개했다. 참나무 재료를 깎아 만든 고대 펜던트로 표면에는 메머드가 새겨져 있었다. 북아메리카의 메머드는 10,000년 넘게 전에 사라졌기에 특별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위 논란이 따랐다. 크레스는 25년 전에 델라웨어강 근처에서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왜 그렇게 오래 공개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펜던턴트의 가치를 몰랐다고 했으나 고고학자의 말로는 이상하게 들렸다. 크레스는 좋지 않은 행실로도 알려져 있었다. 유물을 훔쳐 수집가에게 판 일로 직장을 잃었다. 결국 펜던트는 위조품으로 여겨졌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오랫동안 잊혔다. 그러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관심이 다시 살아나 사이언스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다. 1976년 5월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진품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일부는 펜던트가 4만 년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1988년에야 밝혀졌다.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실제 연대가 불과 1100년으로 나왔고 제작 시기는 서기 885년 무렵으로 확인됐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메머드 펜던트의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렸으며 이 사례는 고고학에서 과학적 접근과 세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비록 만년된 물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대 유물이라 부를 수 있다. 사이타페르네스의 티아라, 루브르의 실수. 10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 컬렉션을 보유한 루브르 박물관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사건은 만우절인 1896년 4월 1일에 시작됐다. 루브르는 기원전 3세기 스키타이 왕의 황금왕관이라는 놀라운 유물 사이타페르네스의 티아라를 샀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가 진품이라고 인정했지만 영국 박물관과 빈 황실박물관은 구매를 거절했다. 루브르는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티아라에 20만 프랑을 지불했다. 곧 전문가들은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독일 교수 아돌프 푸르트뱅글러도 그중 한 명이었다. 루브르는 구매를 옹호하며 비판자들이 프랑스의 적대적이라고 몰아붙였고 6년 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위조품을 만든 장인 이스라엘 루오몹스키가 살던 오데사까지 퍼졌다. 그는 고고학자 친구에게 줄 선물로 왕관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자신의 작품이 진짜 고대 유물로 팔릴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결국 루브르는 실수를 인정했다. 이 일은 루브르처럼 명성 높은 박물관도 평판과 신뢰를 지키려면 철저한 감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동시에 오늘날 세계의 박물관에 고대 유물로 전시된 가짜 물건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게 한다. 또 얼마나 많은 오대사의 장인들이 고대 왕관과 검, 동정과 황금 장신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9세기 전사가족. 헝가리에서 고고학자들은 920년에서 930년 사이에 전사 무덤 3기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중세 초기의 평범한 무덤이었지만 분석 결과 전체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 사람은 모두 북의 혈연으로 이어져 있었고 아버지와 두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부장품은 높은 지위를 보여준다. 군도와 화살통이 딸린 활, 장식된 말가춤, 은과 금으로 꾸민 옷장식, 수십 개의 동정이 나왔다. 한 청년은 17에서 18살에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더 어렸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약 30살이었다. 세 사람 모두 육류를 주식으로 삼았는데 이는 군사 엘리트 계층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무덤의 동전은 북이탈리아에서 왔고 베렌가리오 왕의 통치기에 주조됐다. 이는 헝가리 군대가 서쪽으로 원정하던 시기와 겹친다. 가족은 그곳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덤은 혈통과 원정, 권력으로 이어지는 안정된 군사가계를 보여준다. 무기와 장신구, 부장품 구성은 이들이 엘리트였고 추가 원정에도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같은 연대와 북의 혈연, 매장 방식은 이 가족이 초기 국가의 군사조직 안에 편입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즈텍의 죽음 호루라기. 멕시코에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말 고고압 발굴 중 해골 모양으로 만든 아즈텍 호루라기 조각들이 발견됐다. 학자들은 이 호루라기가 케찰코아트 신에게 바치는 의식에서 사용됐다고 본다. 3차원 프린터 같은 현대기술 덕분에 전문가들은 이 독특한 물건을 복원하고 소리를 재현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와 수많은 영혼의 신음이 뒤섞인 섬뜩한 울부짖음과 비슷하다고 한다.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첫째는 죽은 이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도록 돕는 도구였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무덤의 악령을 막는 부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전장에서 적의 사기를 꺾는 심리전 도구였다는 해석이다. 호루라기 모양은 인간 후두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대로 본떴다. 소리의 근원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감은 더욱 커진다. 철기시대 유물 100점. 덴마마크의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창과 검, 칼, 희귀한 사슬 갑옷을 포함한 무기 100점 이상이 철기시대 족장의 집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약 1500년 된 이 유물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바친 의식용 제물이었을 수 있다. 무기는 대규모 병력을 모을 수 있었던 유력 족장의 것으로 보이는 5세기 가옥 2채 아래에 있었다. 유물에는 창 119자루와 검 8자루, 칼 5자루, 도끼 1자루, 그리고 족장이 직접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슬 갑옷이 포함됐다. 이런 갑옷은 비싸고 제작도 매우 어려웠기에 특별한 지위를 상징했다. 무기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청동 목고리들을 발견했다. 맹세의 고리라 불린 이 물건은 철기시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말가충 조각과 청동뿔, 아직 분석이 필요한 다른 금속 유물도 나왔다. 서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덴마크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었고 게르마니아 지역의 일부였다. 주민 대부분은 농부였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로마인은 사나운 게르만 전사들을 기록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가 국경 질서를 유지하려고 현지 부족에 무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열반에 든 두처바지나 테파의 7세기 불교 수도원과 사원 유적 지하에서 고고학자들은 벽화 조각과 불탑, 부처와 보살, 여러 신격을 표현한 부조를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작품은 고대에 이미 얼굴이 훼손되고 일부가 파괴됐다. 가장 유명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길이 13m의 열반상이다. 고대의 대형 조각을 만들 때 사용한 압축 점토 블록으로 제작됐다. 발견 당시 심하게 부서져 있어 조각조각 다시 맞춰야 했다. 발굴 뒤 72부분으로 나눠 타지키스탄 고대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했다.
오늘날 열반상 원본은 그곳에서 볼 수 있고 복제품은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에 정시돼 있다. 이 발견들은 중앙아시아 불교사의 중요한 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아지나테페가 고대 지역의 정신문화 중심지였음을 강조한다. 중세의 약혼 반지. 이번 발견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남서부 도시주의 한 들판에서 아마추어 탐사자가 놀라운 유물을 찾았다. 금속 탐지기 애호가들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지만 데이비드 보드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 그는 깊이 1m가 조금 넘는 진흙 속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의 다이아몬드 금반지를 발견했다. 보드는 지난 세기 70년대에도 유물을 찾았지만 오랫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 2019년 이후 두 번째 탐사에서 곧바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평생 한 번 있을 발견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석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장인은 반지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극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 현재 경매 추정가는 5만 달러에 이른다. 영국 박물관이 반지의 연대와 진위를 조사했다. 발견된 토지의 역사를 살핀 전문가들은 소유자와 대략적인 제작 시기를 추정했다. 토머스 브룩경이 1388년 조앤 브룩과 결혼할 때 선물한 반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토머스 브룩은 당시 이 땅을 소유한 매우 부유한 인물이었다. 두 개의 띠가 얽혀 반지의 바깥원을 이루며 두 삶의 결합을 상징한다. 안쪽에는 프랑스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뜻은 나는 당신의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당신도 나의 믿음을 붙들라는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금속 탕지기로 유물을 찾는 취미가 매우 활발하다. 몇 년 전에는 하트퍼드셔의 한 청소년이 기원전 1300년 무렵에 청동도끼를 발견하기도 했다. 미라가 된 아기들, 유명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은 거의 100년 전에 발견됐지만 지금도 새로운 사실을 계속 내놓는다. 그 무덤에는 투탕카멘과 함께 두 아이의 미라도 있었다.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아이들은 317A와 317B로 불렸다. 오늘날 유전자 분석 결과 두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태어나기 전에 생을 마쳤으며 투탕카멘의 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이는 임신 약 넉 달 단계였고 다른 아이는 거의 만삭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두 딸이 저승에서 아버지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본다. 고대 이집트인은 사후 세계를 믿었고 보호와 저승 여행을 위해 수많은 물건을 무덤에 넣었다. 투탕카멘과 두 딸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역사에 또 하나의 놀라운 장을 더한다. 바닷속의 뜻밖의 물체. 시칠리아 해안에서 작업자들은 해저 위로 튀어나온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그것이 드문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어졌다. 2022년 1월 빈디카리 보호구역 근처 수심약 70m에서 고대 난파선 잔해가 확인됐다. 해양 고고학자들이 잠수하자 희귀한 로마 암포라 40점 이상이 나왔고 많은 항아리는 방금 배에 실은 듯 원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약 1900년에서 2100년 된 이 암포라는 리치버러 527로 알려진 독특한 도자기 유형이다. 넓은 입구와 나선형 문양, 뾰족한 바닥을 지닌 이런 암포라는 영국 리치버러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이탈리아 리파리에서도 발견됐다. 학자들은 이 암포라가 리파리에서 채굴한 명반을 운반하는 데 쓰였다고 본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문판테온의 청동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인 서기 115년 무렵 주조됐으며 지금도 원래 자리에 남아있다. 문짝 하나의 높이는 약 7.6m, 너비는 2m가 넘는다. 거대한 청동 구조물은 무게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경첩과 고정장치, 비유리 정교에 별도 기계 없이도 매일 사용할 수 있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형태와 기능은 그대로다. 이 문은 처음부터 장식품이 아니라 건축 전체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제작에는 거대한 주형과 정확한 계산,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다. 문은 지금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의 2000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한 신발. 고고학자들은 종종 현세의 삶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의 승리를 위해 만든 물건을 발견한다. 1922년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수천 점의 유물을 찾았는데 수십 켤레의 신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한 켤레가 있었다. 기원전 1300년 무렵의 가죽 샌들이다. 크기는 현대 기준 44호에 해당하지만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깔창의 그림에 있다. 파라오의 발밑 전체에는 결박된 포로들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아오팔이라 불린 고대 이집트의 전통적 적대 민족이다. 샌들은 나무에 가죽과 금박을 덧씌워 만들었다. 발가락과 뒤꿈치 쪽에는 적대 민족을 상징하는 활이 그려졌다. 의미는 단순하고 잔혹했다. 투탕카멘은 저승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적을 문자 그대로 땅에 짓밟게 된다. 파라오의 미라에서도 황금 발가락 덮개와 순금 샌들이 발견됐다. 통치자의 권력은 군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상징적 우월함으로도 증명되어야 했던 세계였다. 무덤에서 나온 가죽 신발.
중국 고고학자들은 고대 고창왕국의 수도 아스타나 무덤에서 발견된 1400년 된 가죽 신발을 복원하고 있다. 독일 전문가들도 복원을 돕는다. 이렇게 오래된 가죽이나 진물은 공기와 닿으면 빠르게 분해되므로 매우 드물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발굴된 유물 보관소에서 꺼낸 신발은 길이 24cm이며 가피와 목구분, 밑창을 염소 가죽으로 만들고 동물 힘줄로 꿰맸다.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을 100년 넘게 조사했다. 지난 세기 50년대 이후 14차례 발굴해서 무덤 456기를 조사해 귀중한 유물 약 10,000점을 얻었다. 덥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가죽 제품 300점을 포함한 많은 물건이 썩지 않고 남았다. 고대 신발은 세계 다른 유적에서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신발이나 목화신 수백 켤레가 약 850년 전 사람이 살던 위트 동굴에서 나왔다. 그레이트 솔트 호숫가에서는 동물 가죽 목화신 207켤레가 발견됐고 대부분 아이용이었다. 밑창은 한 장의 들소 가죽으로 만들고 털을 안쪽에 댄 뒤 뒤꿈치를 꿰맸다. 캐나다 아부크권 양식의 특징이다. 이처럼 많은 아동용 신발은 가뭄으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공동체가 번성했음을 보여준다. 이 신발은 프로몬토리 문화가 만들었다. 2014년 5월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지도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중국 서부에서 유목민 2사람의 유해와 무늬가 있는 3000년 된 바지를 찾았다. 튜닉에서 바지로 바뀐 것이 말을 타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진물은 빠르게 썩기 때문에 인류가 언제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 시기는 10만 년에서 50만 년 전까지 다양하다. 최초의 옷은 가죽과 털, 풀, 잎, 뼈, 조개 껍데기로 만들었다. 가장 오래된 염색 섬유는 조지아의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약 3만 6천 년 됐다.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네안데르탈인 유물 가운데 하나를 70년 넘게 연구해왔다. 턴이 새겨진 곰뼈다. 폴란드 동굴에서 나온 이 뼈는 약 11만 5천 년에서 13만 년 전의 것으로 이제 현미경과 X선 주사 같은 현대 기술로 조사됐다. 뼈에 새겨진 17줄은 우연한 긁힘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로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이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뼈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징 정보를 담는 매체로 사용했으며 높은 인지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새김은 상징적 의사소통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유물은 인류의 먼 과거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다. 네안데르탈인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넓힐 뿐 아니라 그들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저주받은 에메랄드. 이 저주받았다고 불리는 에메랄드는 보물 탐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발견 가운데 하나가 됐다. 고대 보물을 찾는 데 평생을 바친 제이 미스코비치가 발견했다. 2010년 그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로 평가된 에메랄드 무더기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처음 보기에는 그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행운처럼 보였다. 하지만 발견은 곧 언론뿐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연방기관의 관심까지 끌었다. 소송과 조사가 시작됐고 목적은 보석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었다. 복잡한 법적 다툼과 여론의 압박은 미스코비치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당국의 압박으로 그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극은 저주받은 에메랄드 전설의 바탕이 됐다. 보석은 주인에게 부와 성공이 아니라 고통과 비극을 안겼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위대한 발견 뒤에도 끔찍한 결과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어두운 경고로 남았다. 가장 오래된 목재 유물.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목재 도구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다. 프랑 인근 습지에서 나온 산 모양의 이 오래된 목재 도구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약 3,500년 됐다.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다. 연구진은 삽이 참나무를 깎아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시간의 정교한 노동이 필요했음을 확인했다. 선사시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던 셈이다.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약 3,400년에서 3,500년 전의 것으로 나와 영국에서는 매우 희귀한 발견이 됐다. 도구는 땅을 일구거나 이탄을 캐고 어쩌면 어업에도 사용됐을 수 있다. 모두 현지 주민의 주요 생업이었다.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습지에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고 본다. 따뜻한 계절에는 지역 자원을 이용하고 겨울에 땅이 물에 잠기면 떠났다는 것이다. 발견 장소는 이탄을 말리거나 물자를 저장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고학자 크리스티아나 켈러가 이끄는 빈대학교 연구팀은 아비도스의 메르네이트 여왕 묘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녀는 기원전 31세기 무렵의 위대한 통치자였다. 최근의 발견은 역사에서 그녀가 차지한 중요한 역할을 부각한다. 고고학자들은 5,000년 된 포도주와 다양한 부정품을 발견했다.
이 발견들은 메르네이트가 유명한 하트셉스투보다 앞선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메르네이트가 특별한 이유는 아비도스 최초의 왕실 묘지에 독자적인 거대 무덤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정체와 역할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굴에서는 훌륭하게 보존된 포도주 항아리 100여 점을 포함해 많은 부장품이 나왔다. 일부는 아직 봉인돼 고대 포도주의 흔적을 품고 있다. 비문은 메르네이트가 재무부 같은 핵심 국가기관을 통제했음을 보여주며 역사에서 그녀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한다. 여왕의 무덤과 신하 41명의 묘로 이루어진 아비도스 장례단지는 진흙벽돌과 점토, 목재로 지어졌다. 조사 결과 건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성 사프라성은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칼데라스 산맥 바위 절벽 위에 있다. 고원의 높이는 약 1400m이며 정상에는 좁은 길 하나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지형은 중세 성벽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었다. 고고학 자료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부터 사람이 이곳을 이용했음을 보여주며 성체뿐 아니라 지형 자체가 오랫동안 중요했음을 뜻한다. 서고트족과 뒤이은 이슬람 통치자들은 이 고지를 감시와 방어 거점으로 사용했다. 오늘날과 같은 석조성은 12세기에서 13세기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영토가 맞서던 시기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건축은 지형을 그대로 따랐다. 성벽과 탑은 과도한 장식 없이 바위에 직접 박힌 듯 이어진다. 레콘키스타가 끝난 뒤 사프라의 군사적 가치는 점차 사라졌고 15세기 말에는 버려졌다. 20세기까지 폐허였던 성은 한 개인 소유자가 사들여 수십 년 동안 복원했다. 오늘날 사프라는 대중에게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기쁨의 탑 배경으로 활용된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 자체는 문화와 시대가 바뀌어도 한 장소가 수천 년 동안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라미드 아래의 지하 공간. 일본과 이집트 연구진은 기자의 거대한 공동묘지를 조사했다. 그들의 관심을 끈 곳은 서쪽 묘지의 한 구역이었다. 왕족과 고위 관리들이 줄지어 놓인 평지붕 무덤에 묻힌 곳이다. 무덤 사이에는 이전까지 조사하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다. 연구진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전기비 저항 단층 촬영을 이용해 땅을 파지 않고 내부를 살폈다. 그 결과 깊이 약 5.5m에서 2m 사이에 가로 세로 약 10m인 기역자형 구조물이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정돈된 형태와 위치 때문에 자연물이 아닌 인공구조라고 본다. 더 깊은 시설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깊이 5m에서 10m에서는 암석이 균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상 신호가 잡혔다. 다른 무덤이나 유물이 든 방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뱀, 뱀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인도의 고생물학적 발견을 살펴보자. 루르키 인도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거대한 고대 파충류 화석을 우연히 찾아낸 것이다. 길이 15m, 무게 1톤에 달하는 뱀이 약 4,700만 년 전 오늘날의 인도에 살았다. 종의 이름은 바수키 인디쿠스이며 힌두 신화에서 시바신과 연결되는 뱀의 왕 바수키에서 따왔다. 이 뱀은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뱀으로 여겨졌던 콜롬비아의 티타노보아보다도 컸다. 티타노보아의 화석은 2009년 콜롬비아에서 발견됐고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다. 거대한 크기와 달리 바수키 인디쿠스는 독사가 아니었다. 현대의 아나콘다나 비단뱀처럼 먹잇감을 휘감아 제압했다. 느리게 움직이며 매복하던 포식자로 지금보다 지구 기온이 훨씬 높았던 시기 해안 근처 습지에 살았다. 화석이 나온 곳은 오늘날 건조하고 먼지가 많지만 대형 수생 포식자의 존재는 과거 이곳에 습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려한 가면과 황금여. 이집트 알바흐나사의 역사. 지구에서 스페인 고고학자들이 마이테 마스코르트 박사와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에스테르 폰스메아도 박사의 지휘 아래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연구진은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 무덤들과 귀중한 유물을 발견했고 덕분에 지역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무덤에서는 독특한 매장 방식이 확인됐다.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잎사귀 왕관으로 장식된 이시스 아프로디테의 테라코타 조각상으로 당시 예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굴에서는 금박과 여러 색의 장내 가면을 쓴 로마 시대 미라도 나왔다. 일부 미라의 입에서는 황금혀가 발견됐다. 이는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고대 장례 풍습을 보여준다. 중부 이집트 유물관리국장 아델 오카샤는 식물과 포도덩굴, 동물을 그린 독특한 벽화가 남은 붕괴 건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림들은 고대 알바흐나사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다. 가짜로 밝혀진 칼라베라스 두개골 역사에는 고대 두개골과 관련된 속임수가 수없이 많았고 각각 저마다의 전설을 품고 있다. 조사이어 휘트니는 유명한 미국 지질학자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칼라베라스 두개골 논란에 휘말린 일은 그의 큰 오점이 됐다. 광부들은 용암층 아래 약 40m 깊이에서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휘트니는 1866년 7월 1일 약 100만 년 된 당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유해로 소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휘트니에게는 지지자가 많았다. 거의 30년 뒤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윌리엄 헨리 홈스가 칼라베라스 두개골을 조사해 현대적인 특징을 찾아냈고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두개골이 휘트니를 골탕 먹이려던 광부들이 몰래 놓은 물건으로 드러났다. 최종적인 증거는 1992년 방사성 탄소 분석에서 연대가 불과 1000년으로 확인되며 나왔다. 이 이야기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고고학자와 학자들이 성과를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새 유물을 발견하고도 동료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세상에 진품이라고 발표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영광의 손, 고대 마법사와 주술사들의 기발함은 놀라울 정도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인간 심리를 꿰뚫는 지식이다. 그들은 기묘한 마법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물건의 기적 같은 힘을 믿도록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광의 손이다. 공식적인 최초 기록은 이 섬뜩한 물건이 1600년대부터 언급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마법 물건을 만들려면 교수형에 처해진 살인범의 손이 필요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제작법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다. 전승 속 설명은 교수형 당한 범죄자의 시신에서 손을 잘라낸 뒤 소금과 남녀, 개, 수말과 암말의 소변을 섞은 액체에 담그라고 한다. 그 다음 약초와 건초로 한 달 동안 훈연하고 참나무에 사흘밤 연속 걸어둔 뒤 교회 문에 하룻밤 매달아야 했다. 그동안 공포를 견디고 도망치지 않으면 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제조법에서는 여러 재료에 손을 절이라고 적혀있다. 그 가운데 포니와 지마트라는 말이 나온다. 다행히도 이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손은 무엇에 쓰였을까? 전설 속 답은 단순하다. 특정한 의식을 지르면 세상의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마법의 만능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역사 기록에는 실제로 이런 유물이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남아있다. 1873년 책 중세의 기묘한 신화에는 한 하녀의 증언이 실렸다. 폭풍우가 치던 밤 잉글랜드 노썸벌랜드주의 여관에 거지가 찾아왔지만 빈 방이 없었다. 그래도 여관 주인은 그가 벽난로역 하녀 가까이에서 밤을 보내도록 허락했다. 한밤중에 깨어난 하녀는 투숙객이 망토 주름 속에서 마른 사람 손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 꽂힌 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주문을 중얼거린 뒤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감나가는 물건과 식기, 촛대 등을 자루에 담았다. 하녀는 주인과 다른 하인들을 깨우려 했지만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우유 주전자를 집어들어 손 위에 부었다. 촛불이 꺼지자 집안 사람들을 짓누르던 수면마비도 풀렸다고 한다. 오늘날 이런 손은 여러 박물관에 전시돼 있으며 저마다 음산한 전설을 품고 있다. 다음 발견은 중세에 실제 가치가 있던 물건이다. 침몰한 700년 된 배,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미에사호의 바닥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은 탄약을 버리는 장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수많은 무기가 이곳에 폐기됐다. 그러나 바이킹 시대에는 활발한 교역로였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의 목표는 바닥에 탄약을 수거하는 것뿐 아니라 더 오래된 유물을 찾는 일이기도 했다. 연구진은 호수 바닥 지도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바이킹 시대의 700년 된 선박 잔해를 발견했다. 음향 탐지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배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약 10m였다. 수심 400m가 조금 넘는 곳에 놓여 있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배가 1300년대 이후에 건조됐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의 배는 선수와 선미 형태가 거의 같았지만 이 선박은 선미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음파 탐지 영상에서는 북유럽식 겹판 구조, 즉 선체 판자를 겹쳐 배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도 보인다. 연구진은 중앙 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바이킹 선의 키는 보통 오른쪽에 달렸다. 날씨와 시야가 나빠 세부 조사는 어려웠고 연구진은 향후 추가 조사와 인양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얕은 곳에서는 이미 약 20척의 배가 발견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곳을 조사하고 있다. 미에사오는 담수호라 목선이 수백 년 동안 남을 수 있다. 금속은 녹슬어도 나무는 원형이 아니더라도 보존된다. 보물동굴.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는 케레타로주의 쿠에바델 테소로 동굴에서 고대 사냥도구를 발견했다. 수많은 고대 유물 때문에 이곳은 보물동굴이라 불린다. 동굴을 조사하던 탐험가들은 숨겨진 공간을 찾아냈고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고대 사냥도구를 발견했다. 아틀라틀과 나무 투창이 포함됐다. 고대 창던지개인 아틀라틀은 메소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됐다. 이 장치는 창의 사거리와 정확도, 속도와 위력을 높였다.
아틀라틀 외에도 다목적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가공 목재가 나왔다. 초기 연대 측정은 유물들이 서기 1세기의 것임을 시사한다. 즉, 약 1900년 전 틈새에 숨겨졌다는 뜻이다. 장군들의 황금 장신구. 2020년 덴마크 빈델레우에서 바이킹 시대 이전 민족대 이동기에 거대한 황금 보물이 발견됐다. 유물에는 5세기 브락테아테 열쇠점, 무기장식으로 보이는 황금 부속, 4세기 로마 메달 4점을 포함한 황금 물건 23점이 있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룬 문자 브락테아테로 북유럽 신화의 핵심 인물 오딘을 언급한다. 메달 연구는 빈델레우와 유럽 다른 지역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보여줬다. 메달은 신부값이나 엘리트 사이의 고위급 선물로 쓰였을 수 있다. 여성들이 펜던트로 착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소유자가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음을 뜻한다. 이 메달이 특별한 이유는 원래 원로원 의원이나 장군 같은 뛰어난 로마 인물에게 수여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빈델레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유물의 중요성을 더한다. 돌 속의 검. 누구나 돌에 박힌 검이라는 전설을 한다. 동화이자 신화이며 권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그 신화가 실제 모습으로 남은 곳이 있다. 토스카나 몬테시에피 예배당에는 오랜 세월 진짜 철검이 돌에 박혀 있다. 목제품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12세기의 실제 검이다. 폭력을 벌이기로 한 한 기사가 과거의 삶을 포기한다는 표시로 검을 바위에 꽂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오랫동안 순례자를 위한 조작품으로 여겨졌지만 금속 분석은 검이 실제 중세의 것임을 보여줬고, 지표 투가레이더는 돌 아래에서 무덤일 수 있는 빈 공간을 발견했다. 가장 기묘한 점은 아서왕과 돌 속의 검 이야기가 이 이탈리아 전설보다 뒤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점점 더 자주 신화가 유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물이 신화를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나오다. 18세기의 냉탕 영국 베스의 어셈블리룸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독특한 18세기 냉탕을 발견했다. 이 희귀한 발견은 같은 종류로는 유일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냉탕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수세기 동안 사용됐다. 고대 로마인도 프리기다리움에서 차가운 물을 즐겼다. 18세기 의사들도 냉탕을 여러 질환의 치료법으로 권했다. 당시 영국의 어셈블리룸은 특히 베스 같은 온천 휴양지에서 오락과 사교의 중심지였다. 개인 저택에도 냉탕이 흔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시설은 더 세련되고 한적하게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조는 무도회장 아래 세 방의 중앙에 있고 옷방들이 둘러싸고 있다. 건물은 1771년에 세워졌으며 당시 안내서에도 냉탕과 탈의실, 놀이방이 언급돼 있었다. 이 기록 덕분에 학자들은 오래된 시설의 흔적을 쫓을 수 있었지만 발견 전까지 정확한 모습은 알지 못했다. 의식용 기도서 미사, 이나젠다 데푼크토룸 1733년판은 18세기 초의 희귀 유물로 장례 미사를 위해 제작됐다. 사제가 제단에서 기도문을 읽을 때 쓰던 이 독특한 책은 내용뿐 아니라 음산한 장식 상징으로도 눈길을 끈다. 표지에는 해골과 교차한 뼈 그림이 있어 죽음과 추모 의식에 쓰였음을 강조한다. 책에는 주군이의 영혼을 위한 라틴 전래 성가와 문구가 실렸다. 표지의 해골은 삶의 덧없음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기하던 당시 관념, 즉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런 책은 가톨릭 의식의 신비와 장엄함을 나타내는 예술품이기도 했다. 비슷한 상징을 넣은 제본은 종종 교회나 귀족 가문을 위해 특별 제작됐고, 그들은 종교 전통과의 관계를 드러내려 했다. 이 기도서는 아마 수도원이나 예배당에서 사용되며 주군이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일깨웠을 것이다. 고대 달력사진 속에는 6천년이 넘은 몰타의 고대 문하이드라 신전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유물이 보인다. 크랜디 지역의 이 신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그곳의 거석에는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충분과 추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대 장비가 없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한 해의 중요한 시점을 기록했을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다. 문하이드라 신전은 유네스코 보호를 받으며 몰타에서 특수 천막으로 덮어 보호하는 몇 안 되는 유적 가운데 하나다. 처음에는 흰 천막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면 섬세한 조각은 바람과 비에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강한 사람만 견딜 고대의 잔치, 로마의 수도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았다면 고대 문명의 식단은 현대인에게 진짜 공포를 안길 수 있다. 과거의 식생활은 구할 수 있는 자원과 지위, 과시에 따라 결정됐다. 로마 엘리트의 대표 별미 가운데 하나는 겨울잠지였다. 쥐만한 설치류를 일부러 살찌운 뒤 향신료와 함께 굽거나 볶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부유한 로마인에게는 고급 요리였고 가난한 이집트인에게는 나일강이 범람한 뒤 같은 설치류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했다. 로마인이 사랑한 생선 소스, 가룸도 현대인의 눈에는 기묘하다. 멸치 내장을 햇빛 아래 열린 통에서 몇 달 동안 발효해 만들었다. 냄새가 너무 심해 가룸 공방은 도시 밖에 세웠다. 황제의 연회에는 공작혀와 홍학뇌, 앵무새 머리처럼 더욱 이색적인 부위도 올라왔다. 구하기 어려운 새일수록 그것을 먹는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여겼다. 기묘한 생물을 먹는 전통은 중세까지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빨판 같은 입을 가진 뱀맨 모양 기생어, 칠성장어 파이가 사치의 상징이었다. 귀족들은 이 별미를 너무 좋아했고 전설에 따르면 헨리 1세는 좋아하던 파이를 과식해 숨졌다고 한다. 음식의 역사는 오늘날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한때 권력과 건강,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미식의 가치는 변하지만 설치류와 기생어로 차린 잔치의 기억은 음식사의 기록에 오래 남았다. 석기시대는 목기시대였을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300만 년 전부터 나무를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836년 덴마크 고고학자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은 석기와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시대 구분을 제안했고 이는 고고학의 기초가 됐다. 그러나 고고학자 토마스 테르베르거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하며 석기 시대를 목기 시대로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본다. 나무 도구가 돌 도구만큼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250만 년에서 300만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나무가 훨씬 빨리 썩었을 뿐이다. 초기 구석기에는 단순한 석기가 흔하지만 목재는 그 시대 유적 1000곳 가운데 겨우 10곳에서만 발견됐다. 테르베르거는 독일 쇠닝겐 인근 갈탄광의 2탄층에서 나온 나무 유물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했다. 유물에는 약 30만 년 전 따뜻한 간빙기 말기의 창과 투척용 막대가 있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조상을 단순한 청소동물처럼 보던 관념을 뒤집었다. 현생 인류 이전 사람들도 도구와 사냥 무기를 만들고 협력해 사냥했으며 동물을 해체할 줄 알았다. 3차원 현미경과 미세 컴퓨터 단층 촬영은 나무 조각 187점에서 사용 흔적을 찾아냈다. 이전에는 현생 인류만 목재를 가공했다고 여겨졌다. 유물에는 가문비나무와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막대와 주방도구, 생활도구가 포함됐다. 목재는 발견 장소에서 2에서 3km 떨어진 산에서 베어왔다. 분석 결과 석기시대 사람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무를 세심하게 가공했다.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제거한 뒤 끝을 뾰족하게 깎고 불에 단단히 구웠다. 목재 도구는 석기보다 더 복잡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거주지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티베트 자치구 응아리 지역에 5만 년 넘게 전부터 살았음을 확인했다. 조사는 약 6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7월 응아리 게르쩌현 남쪽 스취안 허강 왼쪽 산에서 구석기 거주지 흔적이 발견됐다. 해발 4.7km에 있는 이 거주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든다. 중국과학원 척추고 생물학 고인류학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장샤오링은 멜롱타그 푸구 유적이 동굴 3곳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큰 동굴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두 동굴에서는 석기와 청동기 시대 유물 10,000점 이상이 나왔다. 돌과 뼈, 도자기, 청동 제품과 식물 잔해가 포함됐다. 한 동굴에서는 황토안료로 그린 사람 형상과 수직선이 붙은 태양 그림도 발견됐다. 망갈광 분광법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얻은 초기 자료는 한 동굴의 최초 인간 활동 흔적이 5만 3천 년, 어쩌면 8만 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드레이크의 황동판 역사적 위조품. 다음 이야기는 너무 멀리 간 장난에 관한 것이다. 1577년에서 1580년 사이 영국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세계 일주 항해를 했고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머물며 뉴 에비언이라 이름 붙인 땅에 금속판을 남겼다고 전해졌다. 이 유물은 아메리카 초기 식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성배 같은 존재였다. 1937년 미국 역사학자 허버트 유진 볼턴이 금속판 발견을 발표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역사협회는 3,500달러의 유물을 사서 버클리의 벤크로프트 도서관에 기증했다. 당시 일부 학자는 진위를 의심했다. 하지만 볼턴과 동료들은 끝까지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 뒤 지난 세기 70년대 말의 새 연구는 위조품임을 확인했다. 나중에는 황동판이 통제를 벗어난 장난이었으며 역사 침묵단체 이 클램퍼스 비투스 회원들이 꾸민 일로 밝혀졌다. 위조품 제작자로 추정되는 에즈라 데인도 가담했다. 이 금속판은 같은 단체 회원이던 볼턴을 놀리려고 만들었다. 그러나 공모자들은 진실을 밝히면 평판과 경력에 해가 될까 두려워 장난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현대 연구가 진실을 밝히는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 유물을 식별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를 드러냈다.
다른 조정 유물들은 학계와 세계관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드레이크 황동파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됐다. 다음은 수수께끼의 미라와 연결되는 발견이다. 스위스 알프스의 고대 로마 보물. 어떤 사람은 그저 쉬고 산을 즐기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다. 하지만 더 큰 행운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 아메르테노른과 빌트슈트룹의 봉우리 사이에서 한 여행자가 땅 위로 드러난 동전을 우연히 발견했고 곧바로 고고학자들에게 알렸다. 발굴 과정에서 연구진은 더 많은 유물을 찾아냈다. 현재까지 동전 100개와 작은 수정 결정 27개, 신발 모신 9개, 브로치, 봉원판 조각이 나왔다. 모두 로마 통치기의 유물이다. 로마인은 오늘날 스위스 전역에 살았지만 해발 2950m에서 보물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스위스 곳곳에서 동전과 작은 유물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이토록 높은 곳에서 나온 사례는 매우 드물다. 엉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물이 모인 점은 이곳에 큰 종교적 의미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약 20km 떨어진 툰에서는 로마 신전 여러 곳에 폐허가 발견됐다. 한 신전의 비문은 알프스의 여성 신격들을 언급한다. 동전과 장신구 곁에서 나온 수정 결정도 산이 종교적으로 중요했음을 암시한다. 죽은 자들의 길. 에버딘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아일랜드에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선사시대 유적 수백 곳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죽은 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는 데 쓰였다고 보는 석기시대 구조물 5곳도 있다. 위클로주에서 라이다로 지형을 정밀하게 3차원 모형화해 찾아낸 것이다. 조사 지역에는 초기 신석기부터 후기 청동기까지 사람이 살았다. 학자들은 길이 150m에서 400m에 이르는 길고 좁은 쿠르수스 구조물 5곳을 발견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드문 시설로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여겨진다. 5곳 가운데 4곳은 태양의 주기적 움직임에 맞춰 놓였으며 그중 2곳은 하지의 일출을, 다른 2곳은 추분의 일출을 가리킨다. 새 쿠르수스는 장례단지 가까이에 있어 장례 행렬과 조상의 세계로 가는 영혼의 길에 쓰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기능을 알려줄 유물이 주변에서 나오지 않아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선사유적으로 남아있다. 가나의 보물. 영국의 대표적인 두 박물관은 가나 정부와 19세기에 약탈된 황금 유물을 돌려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아산테에네, 즉 아샨티 왕은 런던에서 영국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박물관 관장들을 만났다. 영국이 약 150년 전 가져간 황금 유물 32점을 3년 동안 가나에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1874년 영국군은 가나의 왕궁을 약탈했고 1896년에 또 다른 군사작전도 추가 약탈로 이어졌다. 박물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반출 유물이 아샨티 민족에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영국 식민지 역사와 연결돼 있음을 인정했다. 반환 대상에는 경매에서 85파운드에 산 황금 평화 파이프와 반지, 칼집, 원반, 장식품, 칼, 목걸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이 합의가 식민지 전쟁 중 빼앗은 다른 유물의 반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귀중한 박물관 유물이 본래의 땅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다. 황금보다 비싼 유물. 2023년 잉글랜드 북부 칼라일의 고대 로마 목욕탕 터에서 독특한 유물이 발견됐다. 고대 로마인에게 황금보다 귀했던 특별한 물질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자원봉사자와 고고학자들이 찾은 것은 고체 상태의 티리엄 퍼플이었다. 이 고대 염료를 만들려면 지중해에 사는 연체동물 약 12,000마리를 가공해야 했다. 레바논 티레에서 생산된 것으로 유명한 티리엄 퍼플은 선명하고 오래가는 색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고 옷과 벽화를 물들이는 데 쓰였다.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노동지벽석이어서 로마 제국 최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쌌다. 칼라일의 표본은 벽화를 그리거나 직물을 염색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에서 알려진 유일한 고체 티리엄 퍼플 표본이며 어쩌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유일할 수 있다. 이 발견은 고대 로마 문화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고대 문명 사이의 교류와 문화, 물질적 성취가 기존 경계를 넘어 퍼진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페의 청동머리. 이 청동머리들은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이페에서 제작됐다. 밀랍서실 주조법으로 만든 조각은 얼굴 비례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한다. 표면에는 가는 선과 반복되는 흉터무늬, 장신구, 머리 장식이 보인다. 정수리의 구멍은 왕관이나 다른 권력 상징을 달았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 머리들이 통치자나 엘리트의 의식용 형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제작에는 정밀한 온도 조절과 좋은 합금, 복잡한 주형이 필요했다. 발견품은 유럽과 접촉하기 훨씬 전부터 이페에 발달한 금속 공예와 안정된 예술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 의미의 초상화는 아니었지만 인물의 지위와 신성한 역할을 기록했다. 인류 기록 보관소의 열쇠. 우리는 역사가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문자가 등장하며 시작됐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은 인류가 훨씬 이전부터 정보를 전달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독일 연구진은 오리냐크 문화 유물 수백 점을 분석해 약 4만 년 된 기호 체계를 발견했다. 단순한 동물 그림이 아니라 매머드 뼈와 피리에 새긴 점과 십자가, V자형 기호의 구조화된 배열이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 기호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무늬의 정보密도는 일반 장식보다 15% 높았다. 이 체계는 만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지식은 인류가 최초의 도시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빙하기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게 한 역사상 최초의 사회 연결망과도 같았다. 전통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문명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토대를 놓았다. 고대 민족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폴란드 남동부의 발견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야로스와프 근처 고속도로 공사 중 고고학자들은 작은 점토 물체를 발견했다. 펜타데라라는 2500년 된 도장으로 천이나 가죽에 무늬를 찍는 데 쓰였다. 이런 물건은 폴란드보다 헝가리 대평원의 특징이라는 점이 가장 기묘하다. 피라미드형 몸체에는 부러진 손잡이와 밑면에 복잡한 기하학 무늬가 있다. 학자들은 이 도장이 방염 염색 기법에 쓰였음을 확인했다. 도장으로 천에 밀랍이나 수지를 바른 뒤 염료에 담그는 방식이다. 이는 철기 시대가 고립된 부족들의 시대가 아니었음을 직접 보여준다. 폴란드 남동부는 물건뿐 아니라 디자인 기술까지 수천 킬로미터 이동한 거대한 교역망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의 정확한 연대는 어떻게 알아낼까? 답은 1940년 2월 27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실험실에서 나왔다. 화학자 마틴 케이먼과 세뮤얼 루벤은 초기 입자가속기 가운데 하나인 사이클로트론으로 실험했다. 그들은 흑연의 중수소 원자핵을 충돌시켜 찾기 어려운 탄소 14 동이온소를 발견했다. 당시 학자들은 이것이 불과 순간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반감기는 5730년이었다. 이 발견은 고고하게 시간여행 장치를 선물했다. 1949년 윌러드 리비는 유기물에 남은 방사선을 측정하면 사람이 살았거나 나무가 자란 시기를 수십 년 단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역사학자들은 속이기 어려운 연대 측정 도구를 얻었다. 탄소 14는 약 5만 년 전까지의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며 발견된 해골이나 천조각 하나하나를 정밀한 시간표로 바꾼다. 발밑의 비밀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은 발견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사막이나 오래된 건물 바닥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유물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 물건이 내일 세계적인 발견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역사는 어떤 허구보다 늘 흥미롭다. 수많은 발견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놀라운지 생각해 볼 만하다. 인류의 과거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 탐사는 계속된다.